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죠? 3만 원. 그게 마음이 아파서 버피트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거의 뭐 전남친 수준인데. 우린 기자를 하면서 이 모든 거 알고 있었지만 요즘 엄청 떠오르는 화두가 있죠? 바로 트럼프와 비트코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원래 또 블록체인 전문 기자였거든요. 이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제 동료 기자였던 그리고 현 롯데홈쇼핑 은예솔 쇼호스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할게요. 저는 은예솔이고요. 사실 저의 역사가 길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비트코인 기자했을 때 그때 6년 전이에요. 6년 전. 6년 전 진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죠? 3만 원. 진짜 가격 괜찮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업비트를 못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요. 거래 기록을 보면 제가 비트코인 300만 원, 이더리움 12만 원대 사고 팔았던 거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업비트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거의 뭐 전남친 수준인데.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워낙 다양한 연사들을 단독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뭐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대표나 최근에 그 이제 바나나 이제 설치 예술 저스틴 선. 먹은 저스틴 선 잘 지내니? 우리 동갑이야. 동갑이어서 동갑이에요? 말합니다. 네, 친구입니다. 그때 우리 업계에서 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그 얘기 했었어요.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만 맞아. 해도 다 분위기가 저 사람 말도 안 돼 사기꾼 이런 분위기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2009년에 탄생한 비트코인이 15년 만에 1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단순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게 됐는지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왔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또 그 비트코인이 왜 10만 달러를 찍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우리 잘파 세대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깜짝 퀴즈를 낼게요. 네. 비트코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공급량 한도 개수는 몇 개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딱 이렇게 피크를 찍은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다시 처음 비트코인이 언제 탄생했는지 기억하시죠? 2009년.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2009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거의 없었죠. 거의 그냥 금융계에서는 아웃사이더의 역할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가상화폐가 10만 달러를 넘었다는 거는 이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 늘어나기도 했고 네. 그만큼 정치권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지지를 해준 좀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최근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친 비트코인 인사인 우리 에킨스 이제 전 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나 AI를 이제 정책이나 전략을 짜는 총괄 책임자로 데이비드 섹스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비드를 할게요. 미스터 데이비드를 임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지지해주겠다라는 입장을 완벽하게 저는 표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고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정치적 계산도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새롭게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려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을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내가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전략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Z세대들이 유권자로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된 시기가 됐잖아요. 그들에게 또 약간 익숙한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더 좋게 얘기해 주면서 표를 얻겠다라는 정치적인 또 이런 전략.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경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이 또 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뭐 디지털 위안화부터 맞아요. 굉장히 서로 이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실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서 그쵸. 디지털의 기축통화로서 만들고자 맞아요. 했던 그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잘 작동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사실
최근에 저희가 또 계엄령 발표가 되면서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비트코인 30% 하락을 했었잖아요. 하락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줍기 위해서 업비트 접속을 했는데 업비트가 막혔어요. 그래서 안 그 들어가죠. 타이밍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귀신같이 해서 바로 10만 달러 찍었잖아요. 저는 무슨 이게 V자 V자로 그냥 오케이 체크하듯이.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굉장히 독립적인 자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흐름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되게 재밌는 부분은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 전통은행에서 2025년 말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한 답변을 내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너무나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밀어주고 있고 지금 뭐 모건 스탠리도 ETF 냈지 뭐 전통 은행들이 지금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레거시들도 인정한 금융제도 안에 있는 이제 인사이더가 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의 생태계가 이제 드디어 조성이 됐다. 맞습니다. 라고 진짜 저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의 기준 300만 원에 있기 때문에 사지 못해. 너무 비싸.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2천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안 올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금값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요. 비트코인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게 확실히 채굴되는 양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자산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근데 왜 안 사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큰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적금을 쏟아붓듯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볼 때도 됐다. 이제는 정말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저 스스로와 약속. 저는 이번 달부터 월 10만 원씩 한번 적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개 넣듯이 합시다. 약속? 약속. 우리 이제 약속.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사실 계속 지폐처럼 새롭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처음부터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채굴이 몇 개나 됐을까요? 90% 넘었죠.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약 1,900만 개가 채굴이 이미 됐다고 해요. 1,900만 개? 네, 2,100만 개 중에. 아시죠? 공급이 끊기면 그쵸. 이제 그때부터는 네, 더 또 이상 다른 싸움이 된다. 어나더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진짜 치열해진다. 이제 90% 가까이 채굴됐으니 음. 우린 계속 잘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미래의 이제 자손에게 우리 이게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김씨와 은씨 집안의 자손 대대손손. 대대손손. 그렇다면은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봤었을 때 트럼프가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20대들이 민주당의 표심이 굉장히 향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Z세대의 표심이 트럼프한테 향했다고 해요. 그 친구들도 나도 지금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실용주의적인 내 거부터 우선 챙기고 네. 그런 식으로 표심이 향했다. 이걸 보고 저는 전 세계 Z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 진짜 공감을 하고 지금 불안한 이 기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한 방울 더 노리는 또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Z세대는 아무래도 속도랑 실용성을 중시를 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 알파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막 창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 그리고 디지털 아트 이런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 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믿는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Z세대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제 몇몇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거 아시죠? 강남에서 아파트 현금으로 사는 친구들 다 이제 20대. 다 20대인 거 아시죠? 돈 버는 게 쉬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정말 어렵던데. 어쨌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능성은 미리 이제 보고 바로 자기네가 손점한 경우도 많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되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맞아요. 사실 잘파 세대 투자 중에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말 미국에 갓 20살이 된 이제 여성분이 로블록스로 6억을 벌었대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로블록스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경제 활동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죠. 와.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어떤 사이트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동산 하면 무조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건물 같은 약간 이런 부동산을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진짜 가상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한다는 거. 진짜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린 기자를 하면서 이 모든 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뛰어들지 않았는데 제가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하죠. 메타버스 부동산 디지털 트윈 중에서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였냐면은 땅을 사고 파는 것부터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에 5개 광고판 거기서도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 지역이면 광고를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밀레니얼인가 봐요. 신기하다 했지만 내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 저는 재밌는 질문이 떠올랐는데 지금의 그 알파 세대들 놀이와 경제를 결합한 그 친구들도 30, 40대가 되면 뭔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잃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좀 몸을 사리게 되기 때문에 안정형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랑 다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징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좀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정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그 중간에 브릿지 같은 약간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었다라는 이 사실은 뭐 금융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세대 간 협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파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미래의 투자 모습은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계속해서 캐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래, 내 트럼프 당선이랑 비트코인이 무슨 관계야? 비트코인 10만 달러 그냥 투자해야 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번에 이걸 통해서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